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페이지에 있는 공권의 성립 부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권의 성립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행정계획에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주되게는요, 행정계획을 관료하는 논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다양한 행정작용들을 종합 조정하는 활동 기준의 설정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종합성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성 가변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언제든 폐지나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행정계획이 만약에 결정 고시가 되게 되면 그것을 믿고 어떠한 행위에 착수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신뢰보호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종합성 가변성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그 다음에 국민에게 있어서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적 측면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이것이 핵심이에요. 행정계획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신뢰보호 원칙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밀어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논의가 결국은 신뢰보호의 문제와 관련돼서 처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우선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신뢰보호입니다. 신뢰보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공권의 성립 이 부분에서도요, 그 신뢰보호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선 공권 성립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에 보시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상 요건과 관련돼서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때 배점은 대상 적격 쪽에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됩니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과연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논의가 가장 중심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행정계획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켜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처분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 상대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제3자 소송에 준하여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실무상으로는 행정계획에 대한 직접 취소를 제기하게 되게 되면 그 행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 구체적인 처분, 침익적인 구체적 처분이 나온 다음에서야 비로소 행정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행정계획을 다투려고 할 때는 이미 제소기한이 도과돼가지고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거부처분 취소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요, 행정계획에 대한 직접 취소를 제기하는 상황을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과 관련돼서 먼저 설문 1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 우리가 동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법률상 보호이익은 바로 공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 1번에서 원고 적격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공권의 성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설문 2번에서 갑소의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전용주거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 이것도 역시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문 2번과 관련돼서도 공권이 성립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게 되면 설문 1번에서는 원고 적격과 관련돼서, 설문 2번에서는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공권과 관련돼서 공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도치시켜가지고 로마자 2번에서 공권 성립에 대한 논의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 보시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갑은 상가 건물 건축을 못한다고 했죠.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 이건 당연히 뭐예요? 공법상 권리, 공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 지금 공권 성립 논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권에 의 한번 써주시면 되겠고,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국가적 공권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권은 이제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고 했고요.
공법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제 공권이라고 하는데 성립 요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강행법규한 의무부과와 그리고 의무부과한 강행법규의 사익보성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이제 의무부과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익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부과는 이제 지금 이제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기속행위에서는 의무부과성이 인정이 됩니까? 그리고 재량행위에서도 의무부과성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기속행위에서는 이제 당연히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 수익적 처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건 구비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행정청은요? A라는 수익적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실체법적 공의무 또는 이제 행정 개입 의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기속행위에서는 당연히 의무부과가 인정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재량행위에서도 종래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무엇이 인정된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즉 재량행위라는 것이 이제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 재량행위에서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것이 인정되고 이거 역시도 의무부과의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에서도 의무부과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일반적인 재량행위로서 일반 재량, 행정 재량보다 약간 조금 더 넓은 재량행위를 우리가 어떤 것들 다루게 되죠? 계획 재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경찰 재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인사 재량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가 다뤄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계획 재량이에요. 계획 재량. 계획 재량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재량과 비교했을 때 앞에서 우리 계획 재량이라는 걸 별도로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은 아니에요? 무제한적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보면 경찰 재량에서는요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니까 특유의 한계 범위로서 어떤 논의가 있나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계획 재량에서는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논의가 있나요? 형량 명령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량 명령 원칙이란 특유의 한계 범위가 존재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의무부과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인정된다.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의무부과성 이제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익보성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처분이 무슨 처분이라고 했죠? 물적 행정인으로서 일반 처분이라고 했죠?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과연 사익보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런 식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요. 물적 행정인으로서 일반 처분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괄호 보시게 되면요. 직접 상대방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그러므로 갑이 지금 이 행정계획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겠는가? 원고적격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 관련돼서 이제 공권 논의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판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어떤 문제라고 했죠?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 그죠? 그럼 신뢰보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신뢰보호 원칙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제 첫 번째 적용 요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적용 요건. 적용 요건으로서 첫 번째는요. 신뢰의 대상이 존재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처리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네 번째로는 이와 같은 선행 조치와 처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와 같은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계에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용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익교량설에 따라서 공사익 비교 용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5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키게 되면은 무엇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뢰 이익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행정계획에서 다루게 되는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조리법은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이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여기에 위반되면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위한 뭐예요? 재판규범입니다. 그렇죠? 여기 위반되면 위법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조리법으로서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보호성이나 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시킬 때 신청권이라는 거 필요하시죠? 그 신청권을 인정시킬 때 다루어지는 조리법으로서 신뢰보호 필요성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계획의 문제에서 과연 신뢰의 대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학설과 판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신뢰의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판례는 국민의 신뢰를 주는 언동이라는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 견해 표명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설은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언동이라는 것은 바로 선행조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공적 견해 표명과 선행조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적 견해 표명이 더 협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은 개별적 언동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거죠. 행정입법이나 행정계획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뢰 대상이 존재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개별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작은 개념이죠. 그런데 학설에 있어서의 선행조치라는 것은요. 개별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계획을 과연 신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계획은 일반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설에 따르게 되면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언동 역시도 신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학설에 따르게 되면 뭐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조리법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판례에 따르면 불가능한데 학설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거죠. 이 차이점이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이제 판례는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례인데요. 판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판례는요. 현재의 문제는 준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준주거지역이 수익적 행정계획이고요. 전용주거지역은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판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자연녹지지역은 수익적 행정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은 침익적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그대로 대응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결정하였다가 이게 1차 계획이죠.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거 보전녹지지역 이게 바로 2차 계획이고 이게 바로 침익적 계획입니다. 앞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뭐랑 비교하시면 돼요? 준주거지역이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뒤에 있는 보전녹지지역은 뭐랑 비교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재의 전용주거지역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 보시면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 그 결정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밑줄 공적인 견해표명 X입니다.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게 되면은 준주거지역 결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준주거지역 결정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판례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 지상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
현재 설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 취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건축 준비에 착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상황도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 내려가 보시게 되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연녹지 지역으로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1차 계획이 무엇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신뢰의 대상,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 이익 침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판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는 신뢰 보호에 있어서 그 신뢰를 주는 언동이라는 것은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다. 사안의 경우 보도록 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공권 성립 논의하고 있어요. 그죠? 설문 1의 원고 적격과 관련됐고요. 설문 2번의 계획 변경 청구권이랑 공권과 관련돼서 논의하고 있고요.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논의 중에서 의무부가라는 것은 무하자 재량사 의무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패스시키고 들어가서 사익보호성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사익보호성을 논의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원래 원고 적격 논의하면 사익보호성 논의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거법규에서 그리고 관계법규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확대시켜서 사익보호의 취지를 인정을 시켰었죠.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얘기했던 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우리가 계획법규라고 해요. 계획법규. 계획법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 없냐면요. 사익보호의 취지가 도출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판례가 이런 건 하나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위반 제한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때는 신뢰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사익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그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정리하시면 우선 원칙은 이런 거예요. 계획법규에선 사익보호가 인정 안 됩니다. 개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관계법규 들어가게 되면 절차법규나 관련법규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가도 행정계획은 사익보호의 취지가 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넓히는 거냐면 우리가 원고 적격 논의했을 때의 그 방식을 취한다면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여기서 원리까지 넓히는 거예요. 지금 원리까지. 원리까지 넓혀서 조리법을 도출시키는 겁니다. 조리법을 도출을 시키는데 1차 수익적 행정계획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근거로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의 기초에서 만약 이게 거부처분 취소이면 신청권의 문제를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라면 사익보호성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신뢰보호 필요성 논의를 하는데 그 신뢰보호 필요성이 뭐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건 뭐 한다고 했어요? 신뢰 대상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상만 있으면. 이거는 위법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라고 말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청권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권이라는 것,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것, 이거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조명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세 개는 순서대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신청권이라는 거 판례가 뭐라고 하나요? 이거 세 개 관계 잘 보세요.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례가. 신청에 대한 인용이란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라는 것은 영업허가 신청을 하면 영업허가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이나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라고 했잖아요. 판례가. 그렇죠? 입만 좀 벌려줄래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좀 벌려줄래. 이게 바로 신청권이죠. 상대방한테 입 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신청권도 권리 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응답받을 권리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권리는 애당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태현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신청권이라는 것은 공권이 인정되기 위한 공권의 실현 가능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실현 가능성. 우선 상대방의 입이라도 벌리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권 논의 있잖아요. 이제 이 공권이라는 것도 이제 2단계로 논의가 되는데 말이죠. 이 공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원고 적격에서 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원고 적격에서 공권. 원고 적격에서 공권. 근데 이것도 일종의 공권이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공권인데 이 공권은 어디서의 공권을 말하는 거냐면 이건 본안 판단에서의 공권을 말하는 겁니다. 본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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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수익적 처분인데 A라는 처분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수익적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 말이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량행입니다. 재량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그렇다면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쪽을 이렇게 거부 처분,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네가 분명히 나한테 건축허가 해준다고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죠. 재량행위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일 수도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건축허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가 건축허가 해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해주냐, 거부하냐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보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신뢰보원칙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고 이쪽 길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입니다. 재량의 0으로의 수축. 그래서 일로만 가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제 건축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본안 판단에 있어서의 공권이라고요. 지금 뭐 했나요? 거부 처분은 신뢰보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본안 판단 문제잖아요. 그쵸? 본안에서 이렇게 위법이다라고 처리하게 된다면 그때 인정되는 것은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 이겁니다. 지금 신뢰보원칙 위반이라고 했어요. 이거죠. 이건 본안 판단에서 논의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본안에 있어서의 공권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개입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의 공권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개입 청구권, 이거는요,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했을 때 무하자 재량서 청구권입니다. 무하자 재량서 청구권. 이건 무하자 재량서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의 공권은 갑의 공권입니까? 을의 공권입니까? 병의 공권입니까? 정의 공권입니까? 무의 공권입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갑의 공권일 수도 있고 을의 공권일 수도 있고 병의 공권일 수도 있고 정의 공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다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요. 잠재적으로 특정 가능한 사람 사인의 이익을 그죠? 사익이 보호되는 취지가 도출되면 공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공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본안에 들어가고 갑이 나한테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합니다. 신뢰보원칙 위반입니다. 라고 주장해서 신뢰보원칙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갑의 공권입니다. 특정인의 공권이라고요. 그렇죠? 이건 잠재적 특정 가능한 사람의 공권인 것이고 요건 특정인의 공권이고 요거는 무하자 재량서 청구권이고 요거는 이제 실체법적 공권 중에서도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입 청구권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것도 인정될 수가 없고요. 입 좀 벌려줘라고 말할 수 없으면 나한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라도 인정될 수 없다면 그 특정 행위를 나한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 청구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계획에서는 말이죠. 행정계획에서는 이 신청권의 문제, 공권의 문제, 행정개입청권의 문제가 제가 결론을 딱 내려드릴게요. 문제 나오게 되면 다 뭘로 처리하냐면요. 이걸로 다 게임 끝내는 거예요. 이걸로. 이건 어디서 논의되겠습니까? 거부처분 취소형이 실무상 많이 활용된다고 했죠. 거부처분 취소형 제기했을 때겠죠.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되느냐라고 논의할 때 신청권 필요하죠. 신청권 필요한데 그 신청권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됩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하죠. 법규 명문의 행정계획의 근거의 계획법규에 어디 행정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계획이 쌍방적 행정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법규의 해석상 신청권도 인정될 수 없단 말이죠. 그냥 이제 조리상 신청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리상 신청권의 조리가 바로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이 되는 거라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뢰 대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필요성이란 조리법이 도출이 안 돼요. 하지만 학설에 따르게 되면 행정계획 역시도 수익적 행정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신청권 인정을 시켜버립니다.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써요.
예, 판례는 이제 행정 계획 자체는 신뢰할 수 없지만 다른 무언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발생한다면 이걸 신뢰한다라고 해서 조리상 신청권을 이렇게 잡아냅니다. 예. 예,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되는데 폐기물 처리 여포가 있어서 적정 통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정 통보를 근거로 해서 폐기물 처리 여포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법률적 지위가 인정되는데 중간에 용도적 변경 결정으로 해서 정작 이 폐기물 처리 여포가라는 최종적 허가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때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예, 경찰행정법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히 예, 조리상 신청권, 신뢰보호 필요성 가지고 인정을 시킨다 이겁니다. 공권 논의할 때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익보호성 문제가 생기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거법규, 관계법규에서 사익보호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넓히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 원리까지 넓히는 건데 이게 바로 뭐야? 조리죠, 조리. 그쵸? 예, 여기에 근거해서 조리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근거해 사익보호성 도출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뭐하자 재량행사청권인데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돼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재량의 기속화죠. 재량을 영으로 수축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조리법상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렇게 말하죠. 조리상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논의되는 조리법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 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무엇을 논의하나요? 조리상 뭐요? 안전확보 자기의무라는 조리법을 얘기합니다. 안전확보 자기의무. 이건 뭐 하는 거였었죠? 중동 고충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쵸? 예, 중, 동, 고, 충, 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사안으로서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되며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되며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해서 위해 제거 가능성이 있을 때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조리법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입니다. 신뢰보호 필요성. 신뢰보호 필요성.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에서는 이걸 근거로 재량을 영으로 수축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선 신청권 이걸로 처리했고요. 공권의 사익보호성 이걸로 처리했고요. 행정개입청권에서 재량 영으로 수축 이걸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작 보셨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계획의 문제는 그 중심을 관료하는 논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행정계획의 종합성, 가변성의 특성과 그 행정계획이 이미 나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서의 신뢰보호의 문제 이 공익과 이 사익에 있어서의 이 경향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에 신뢰가 더 크게 되면 예, 여기서 무엇이요? 신청권 인정되고 공권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권 인정되고 일사천리로 뚫린단 말이죠. 결국 그거 사이에 있어서의 이 경향에 대한 문제인데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요.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엇은 인정돼야 됩니까? 신뢰 대상은 있어야 됩니다. 뭘 신뢰했다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판례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본다는 것이죠. 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개별적 원동을 밑줄 그시고요. 이 공적견해 표명에 따르게 되면 지금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밑줄 그세요. 구속적 계획이라 할지라도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은 아예 이런 논의가 나오질 않아요. 알겠죠? 비구속적 계획은 외부적 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어떠한 규범력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구속적 계획이라는 전제는 깔려야지 이런 식의 논의가 의미가 있게 돼요. 이제 구속적 계획으로 몰아넣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암만 구속적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예,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의 성격 띠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뢰 대상 자체가 없어서 예,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학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별적 원동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넓게 봅니다. 구속적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물론 이제 구속적 계획 정도는 이제 예, 전제가 돼줘야 되겠고요. 밑에 1차 수익적, 2차 침익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신뢰 대상이 존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귀책 사유 같은 건 현재 없어 보이고 심지어 건축 준비 착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거기 밑에 신뢰는 상당히 고도화 밑줄 그어놓고요. 상당히 고도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조리법상 이 신뢰보호 필요성에 근거해서 뭐를 땡겨낼 수 있습니까? 사익보호성, 그죠? 네, 사익보호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일반 재량보다는
계획재량이 좀 더 넓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무하자 재량사 의무 인정될 수 있고요. 조리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근거해서 사익보호성 인정될 수 있고요. 공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설문 1번은 짧게 끝나니까 설문 1번까지 하고 이제 쉬도록 할게요.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로마자 1번에서 뭐 했냐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 검토하면서 처분성 인정시켰죠. 대상적격은 사실상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원고적격 논의 관련해서 로마자 2번에서 공권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상 끝난 거란 말이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두 개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수익에 대한 문제를 살짝 제가 더 덧붙여 놨습니다. 답안 보고 나서 공제의 답안이랑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밑줄 대상적격, 동그라미 2번에서 밑줄 원고적격, 동그라미 3번에서 밑줄 협의 수익,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제가 지금 여기서 협의 수익 논의할 때는요, 무슨 얘기 안 하냐면요, 12조 2문에,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 원고적격서를 따라서 법률상 보호이익인가? 아니면 협의 소익서를 따라서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인가? 이런 식의 논의를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면 이미 앞에서 공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더 좁게 봐서 원고적격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뭘로 보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그거에 대한 견해 대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적격 19조 본문 밑줄 그시고 처분 등이죠. 처분 등 중에 등 빼고 처분 쪽이죠. 그래서 밑에 계획 처분 밑줄 그시고 대상적격 통과합니다. 문제 없고요. 원고적격 12조 1문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률상 보호이익이죠. 법률상 보호이익.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을 말하는데 여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재산권의 행사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침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원고적격 바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당장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면 지금 이 상가 건물 건축행위가 제한받는 것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 침해에 지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익보호성을 인정을 못 시키게 됐다라면 여기서 상가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반사적 이익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이미 사익보호성 인정되고 공권 인정된다. 사실상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상가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것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로서 이게 공권 침해, 법률상 이익 침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밑에 비교해 보세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익보호성 인정 안 됐었죠. 위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밑줄 단순한 반사적 이익 침해요. 상가 건물 짓지 못하는 게.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원고적격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의 소익 문제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배점 들어와 봐야 한 1, 2점 들어오다 말 거예요. 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12조 2문이 이제 협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론 이제 판례는 12조 2문도 원고적격 문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해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재변경된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의 필요성 문제죠. 협의의 소익.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계획행정청이 무엇을 하게 되면 광역시장 을이 전용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다시 바꿔주게 되면은 뭐가 가능해져요? 상가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판의 필요성 당연히 인정되네요. 특별히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패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다 인정되고 그다음에 5번에서 밑에 나머지 소송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결국 소송 청구는 적법한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 원고적격 깨집니다. 그렇죠? 원고적격 인정 안 되죠. 근데 말이에요. 공제의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의 답안 보시면은 284페이지에서 행정계획에 의의를 써주셨고요. 우리 답안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로마자 2번의 설문 1회 해결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밑줄 그시고 플러스 알파 잡으세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뭐예요? 원고적격.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행정계획에 의의 쓰셨고 뭐 우리도 썼고 사안의 경우 이 변경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등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국토계획법에 근거했으니까 행정계획이다. 이거는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목적. 예. 부관이다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된 행정행위가 무엇이었다. 이 말만 해주면 되고요. 행정계획이다 말할 때는요. 이 행정계획 수립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만 말하면 돼요. 우리 답안에서는 뭐야? 참조조문 준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참조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전용주거지역. 예, 당해지역을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립한 행정계획이다. 목적.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 이것만 딱 던져주시면 행정계획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 해당하는지 대상적격 들어갔는데요. 물론 이제 대상적격 밑에서 행정계획의 처분성 논의를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들어가서 입법행위설, 행정에서 개별적 검토, 독자성설, 학설은 한두 개, 누락시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 285페이지. 도시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판례가 무슨 판례냐면요. 우리 쪽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답안 2페이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의 행정처분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처분성은 부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구도시계획법 12조 소정의 도시계획 결정 이 판례가요. 우리 답안의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쪽 판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판례 보시면 1982년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도시기본계획은 2002년도 거라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도시계획법이 사라지고 도시계획법이 규율하고 있던 내용을 국토 전반으로 확대를 시킴으로써 국토계획법으로 바꿔버리죠. 예,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있어서의 당시 도시계획법은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이 판례는 지금 왜냐면 285페이지에서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만 딱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요. 현재 도시계획에는 뭐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중에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도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 예, 결국 이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처리를 하면서 어느 하나로 볼 수 없으나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다. 예. 그렇죠? 여기 좋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보시게 되면 행정계획에 해당하면 이건 앞에서 얘기했고 주거지역의 지정이 있게 되면 이건 아니죠. 지금 이게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이 있게 되면 이거죠. 그죠? 전용주거지역. 지금 준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있는 참조전문 보세요. 참조전문. 참조전문 보시게 되면은 국토기획법 36조 1항에서 제1호 감옥이 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 대통령령 내려가셔갖고 시행령 30조 제1호가 바로 주거지역인데 거기서 감옥이 전용주거, 다목이 준주거예요. 지금 문제는 준주거가 전용주거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주거지역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거지역 상태에서 그중에서 준주거지역 상태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예, 이런 표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애매하게. 위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요. 285페이지 맨 위에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전달이 되고 소결에서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전용주거지역 지정이 있게 되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서 금지되기 때문에 구속적 계획은 뭐가 금지된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상가 건물의 건축행위 제한 발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사례는 핵심이 포섭입니다. 아시겠죠? 포섭이에요. 그 다음 취소의 대상으로서 권리위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취소의 대상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대상적격 잡아놓고 들어가셨군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건 앞으로 법적 성질 뺐고 지금 공제에 답하는 대상적격 제목이기 때문에 이 표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처분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잘 보세요. 피고적격 계획행정청 현재 광역시장 의리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전혀 논점이 안 걸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부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청의 명의로 하지 않고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했습니까? 아니면 교통경찰관 갑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했나요? 아니면 권한 위임이 적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청이 아닌 위임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했나요? 뭔가 주체상 하자에서 정당한 권한이 깨질 수 있는 소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피고적격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적격 보시게 되면
준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 게 아니라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렇죠? 준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변경 결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이죠.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의 목적에 반하는 상가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상가 건물 건축 제한 발생했으니까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있다라고 했어요. 일반 처분에는 원고 적격 논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처분에는. 그래서 우리가 공권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사익보상 논의를 그렇게 길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원고 적격이 이렇게 바로 인정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 이렇게 던져가지고 사익보상 끌어내야 됩니다. 그 논의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상 청구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설문 2번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